공화당 지지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왔고 네.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일론도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를 이제 성향을 가졌던 적이 잠시나마 있었는데 네. 지금은 본인의 이제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에 훨씬 이득이 된다는 이 어떤 판단이 있어서 트럼프에 좀 더 이제 친밀하게 이제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머스크가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하면서 그 어떻게 효율성을 끌어냈고 그것을 이제 정부에 이게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네네네. 이런 사실 그 도지라고 하는 거는 그 저희가 정부 효율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그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있어서 연방 정부의 조직을 새로 추가하려면은 상하원의 이제 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무리 이제 지금 트럼프 2기 때 뭐 공화당이 이제 과반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해도요. 근데 이제 트럼프와 일론은 이 도지 프로젝트를 좀 빠르게 진척시켜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목표다 보니까 약간 그 대통령 직속 기구처럼 별도의 이제 기구로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일론의 지위 자체도 좀 외부에 좀 자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론에 하고 있는 이런 정부위원회의 성격, 그러니까 정부 예산과 이제 규제를 조금 효율화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도가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이라든가 90년대 클린턴 시절 그리고 뭐 최근에는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 때도 뭐 AI나 금융에 대한 규제를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 1기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규제를 없애겠다. 바이든은 이제 AI나 어떤 이런 기술들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하겠다. 이런 이제 기조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간 성공을 크게 하지는 사실 못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에릭 슈미츠라고 해서 이제 그 구글의 전 CEO죠. 그분이 이제 트럼프 시기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 시기에 이제 국방부를 이제 개혁하기 위한, 그러니까 국방부의 좀 디지털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금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제 좀 위원장을 이제 맡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24년도 이제 하반기에 스탠포드에서 이제 비공개인 줄 알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좀 그런 에릭 슈미츠의 좀 진솔한 이야기가 조금 이제 세상에 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래서 그때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런 거를 하려고 했지만은 어떤 국방부도 워낙 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이제 관료주의적인 어떤 문화라든가 좀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나 AI 기술 같은 부분들이 전쟁이나 이런 좀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이제 개발자들,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개발자들이 조금 이제 반대한 부분이 이제 접목돼서 잘 안 됐었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도지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공무원을 자른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연방 그 공무원 노조의 힘도 미국 전역에 있는 노조 중에서 가장 센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이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정부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결국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와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도지의 활동이 워낙 소수의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일론과 예전에 합을 맞춰본 사람들을 소수 정예팀으로 이제 움직이고 굉장히 이제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움직이는데
이 활동들이 대부분 AI 기술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 이제 언론과 뭐 이제 이제 그 입법부, 사법부, 그다음에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이제 도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근거나 어떤 백데이터들을 모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소송전이 벌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떤 법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도 사실 되게 모호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지리한 좀 법정 공방이라든가 어떤 여론의 좀 양분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그 여론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 네. 공화당 그 지지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왔고 반면에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사실상 테슬라의 초기 자리 잡는 데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특별히 캘리포니아 쪽에서의 그 뭐랄까 뭐 테크 엔지니어들의 그다음 테크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 맞습니다. 사람들의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가장 그 미국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좌파적인 사람들의 지원에 의해서 테슬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오늘 배신했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처음에 이제 뭐 97년도 요쯤에 나왔을 때도 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예.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들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이 조금 강한 이제 요런 이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구매가 많이 됐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초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일론이 이제 일론도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를 이제 성향을 가졌던 적이 잠시나마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의 이제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에 훨씬 이득이 된다는 어떤 판단이 있어서 이제 트럼프에 좀 더 이제 친밀하게 이제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또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또 선호를 받는 특이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대목이긴 한데 그 대목에서 하나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 조금 약간 우려 또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와 유럽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은 미국도 전기차를 많이 팔고 테슬라는 뭐 미국에서 많이 팔긴 하지만 전기차 최대 시장은 유럽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신흥 시장 중에서는 가장 큰 시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기술적 진보로 이 선호도가 꺾이는 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제 주식이 이제 굉장히 상당히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테슬라가 주식이 떨어지면은 전기차로서 밸류에이션을 받은 거고 테슬라가 주식이 오르거나 시가총액이 높게 평가받는 거는 미래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옵티머스와 같은 로봇이라든가 뭐 AI에 대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 양단의 좀 사이에 좀 서 있는 좀 상황이고 2025년에 그런 것에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기대 사항과 우려 사항이 좀 공존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2월에 이제 그 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일론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가 이제 굉장히 피보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조금 분기점이 되는 해일 거라고 얘기했고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한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라는 걸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제약이 많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나 유럽 시장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년도에 유럽에서 판매됐던 국가별로 판매됐던 테슬라의 그 점유율들이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좀 이제
예전보다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2023년, 24년도 겪으면서 이제 생산량 자체도 이제 성장 그래프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였고 비아디에 대해서도 비아디보다 이제 생산량에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도 총 생산 대수 총 생산 대수죠. 대수. 예, 그게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뭐 지리 자동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기차 기업들이 좀 이제 저가형 모델들을 내놓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뭐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차 비율에서 이제 전기차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중국의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내수 브랜드들의 강세가 상당히 이제 조금 인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도 올해에 그 이제 저가 모델 한 25,000달러 이하 정도에 되는 모델로 뭐 모델 2라고도 부르고 저희가 이제 Q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모델을 이제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좀 기대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도지를 통해서 만약에 규제를 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FSD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레벨 2 정도로 운전자가 메인으로 이제 좀 자기가 운전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되고 제조사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데 25년도 6월부터 텍사스 오스틴에서 네. 언슈퍼바이스드 FSD를 이제 출시를 공식적으로 상용화하겠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테슬라가 다 책임지겠다. 이건 이제 레벨 3로 가겠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진짜 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장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볼 부분은 이제 옵티머스 로봇을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작년도 이제 24년도 10월 10일에 위 로봇이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일론이 이제 사이버캡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로보택시에 탑승하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지만은 행사에 참석한 분들은 옵티머스 로봇이 곳곳에 배치가 돼서 칵테일을 따라주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공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이제 활용되거나 혹은 가정용으로 배치가 될 가능성이 큰데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의 이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9,000달러 내외로 해서 이제 좀 원가가 설정돼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이제 만약에 옵티머스 로봇이 좀 이제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와 내년도부터 이제 수천 대 이상 생산을 시작을 하고 내년도부터 B2B 판매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에서 일부 파일럿으로 지금 로봇들이 조금 간단한 이제 나사 조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휴머노이드 시장을 여는 데 있어서 중국 업체들도 물론 지금 현재 많지만 일론의 이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뭔가 역할을 한다면은 또 시장에 또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머스크의 그 스케줄을 보면 머릿속의 스케줄과 실제 스케줄의 격차가 갭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맞습니다. 투자자가 약간 난처해질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일론 타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제 그 ADAS 시스템 그리고 이제 FSD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에 자율주행을 실현하겠다고 말한 게 벌써 뭐 한 3번, 4번이 넘거든요. 네, 근데 매년 이렇게 올해는 꼭 할 거다, 올해는 꼭 할 거다 한 게 벌써 한 3, 4번 지나면서 시장 내에서의 반응도 상당히 좀 냉정하게 이제 변했고요. 그래서 일론이 이제 큰 계획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실현하는 능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시간적인 이 시차 과연 이게 언제 실현될 거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그때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예 뭐 일하는 사람이 다 머스크처럼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거나 그렇게까지 똑똑하거나 그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머릿속에 계산한 시간만큼 딱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증언들 나오는 거 보면 미국에서 FSD는 진짜 많이 발전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미국의 FSD는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반면에 다른 나라는 FSD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캡 시장이 엄청난데 미국 시장에서 캡 시장이 먼저 열릴 것 같은데 총 캡 서비스 규모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그게 세계에 적용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보지 않으면
조급증 걸려 죽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이게 우버도 네. 2010년대에 어떻게 보면 규제를 우회하면서 시작을 한 서비스였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택시 비즈니스와의 충돌 그리고 인간 노동자가 그러면은 다 실직하는 거냐 드라이버들이 네. 이런 이제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처럼 테슬라나 이제 구글 웨이모와 같은 로봇 택시가 활성화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일례로 작년에 이제 크루즈라는 업체가 이제 그 GM 크루즈가 이제 그 GM의 투자를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운행을 하다가 일부 좀 사고가 이제 조금 인명 사고가 이제 22년도, 23년도에 발생하면서 이제 좀 샌프란시스코 규제 당국에 좀 제한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저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1월에 좀 출장을 가서 구글 웨이모도 이제 다운타운에서 좀 탑승을 5번 정도 해봤고, 그 다음에 FSD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V13 베타로 이제 미국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버로 이제 에코 옵션으로 이제 부르면 테슬라가 보통 옵니다. 그래서 기사분들에 따라서 이제 FSD 구독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3번 정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스무리스하게 운전을 굉장히 잘하고요. 하지만 이제 요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제 택시 서비스로 정착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그 FSD 옵션을 이제 향후에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저도 이제 테슬라 지금 타고 있는데. 완전으로 사셨어요? 반절로 사셨어요? 900만 원 주고 이제 풀로 샀습니다. 풀로 샀어요. 아우, 근데 아깝다. 지금 인핸스드 오토파일럿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FSD가 적용되는 절대 아니지. 예,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좀 다른 나라에서도 좀 빨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일론이 이제 중국이나 유럽 시장에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FSD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공식적인 어떤 발표는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런 좀 상황입니다. 미국의 FSD가 잘 된다고 이게 중국과 유럽에 바로 시행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문제가 뭐냐면 전기 오토바이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FSD 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선가 어떻게 나타날지 전혀 예측 불가라는 거예요. 운전자들도 너무 깜짝깜짝 놀란대요. 전기 오토바이가 그냥 갑자기 휙휙 나타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중국에서의 FSD는 그냥 고속도로 안에서 오토파일럿이 조금 더 진보된 그런 거는 좀 뭐 금방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외에 시내 주행 쪽은 오히려 미국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샤오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슬라를 그러니까 롤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테슬라로 치면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이제 오토파일럿의 좀 개선된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바꾼다든가 이렇게 끼어들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일부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제 리뷰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개선됐다. 중국의 어려운 이 도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 오토바이 굉장히 조용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입장들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뭐 오늘 꼭 이 얘기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못 하신 게 있다면요? 네. 지금 일론의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2기의 뭐 또 다른 승자다 뭐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 중인 좀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을 막 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이 향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트럼프 정부 2기의 어떤 성패 이런 걸 보시는데 또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재훈 작가님이 써주신 일론 머스크의 덧지를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그 지금의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구축이 되었는지 과거 그
어떤 그 기업과의 활동 그리고 기업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 일론 머스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굉장히 어렵지 않게 쉽게 써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닷지가 도움이 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시행하고 있는 정부 효율화, 덧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게 됐는지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과거 이야기 그리고 또 앞으로 테슬라의 향후 미래 비전 그다음 옵티머스 그리고 사이버캡 등등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재훈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